평상시에 제가 항상 이 오랜 기간 동안 갖고 있던 요 해당 주제에 대한 저의 불만을 나름 정리해 놓은 정도이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핑계를 대자면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분석적인 어떤 저의 주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크게 없고요. 일단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또 학계에서 많은 오해가 있다. 어, 그래서 요 개념들, 이 제목들도 되게 압축적인데요. 그 무거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개념 위주의 설명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까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진학 베이스이고요. 그리고 과학 철학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학 철학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양대하고 차의대에서 과학 철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요. 또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북대에서도 종교사회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평택대학교에서는 어,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왜 이렇게 많이 극과 극을 달리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텐데요. 뉴턴도 그렇고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일단은 저는 그 조직신학 박사로 제가 해석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학 철학에서 볼 때도 보면 그 설명, 그리고 과학적 이해, 과학적 설명 그쪽을 보다 보면 자연 해석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특별 계시, 일반 계시, 뭐 자연 계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예전에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책에 대한 성경에 대한 해석, 신학, 자연에 대한 해석, 과학.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은 제가 과학 철학을 하고 또 이제 조직 신학을 해서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저는 동전의 앞뒷면 저는 굉장히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관련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환원적 물리주의에서 마음의 인과적 효능 문제입니다. 제목에서 드러나 있다시피 인과적 효능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이고요. 환원적 물리주의라고 해서 그냥 김재권을 그냥 바로 하면 안 되고 환원적 물리주의 안에서도 지형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 안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충 보더라도 세 개의 지형도, 적어도 세 개의 지형도가 있고 또 비환원적 물리주의로 가게 되면 거기는 더 크고 엄청 커서 거기는 이제 거의 뭐 속성이원론 근처로까지 가고 속성이원론에서 되게 강한 사람들은 이제 차머스나 이런 사람들은 실체 이원론을 말하진 않지만 거의 실체 이원론스러운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일단 환원적 물리주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김재원, 특히 그 김재원이 갖고 있는 논변의 핵심인 그 수반 논변 혹은 수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김재권이 마음의 인과적 효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문제적이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들은요, 요렇고요. 다 무거운 내용들이지만 하나하나 차곡차곡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원이라는 말. 환원이라는 말은 당연히 이제 비환원이라는 말하고 대비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왜냐면 이제 환원적 물리주의이니까요. 환원하고 비환원. 여기서 이제 환원적 물리주의라고 다들 부르는데, 물리적 환원주의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뒤에 들어가서 넷블럭하고의 논쟁 있는 쪽에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 물리주의라고 했을 때 물리주의가 많이 이제 유물론하고 같이 이제 상호 혼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불만이 있고요. 어, 그리고 저는 그러면 혼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도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특히 심신 문제와 관련해서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비된 다른 입장들이 이제 유심론이 있을 테고 이원론도 있을 텐데요.
또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이제 수반 이론 혹은 수반 논변이라고 불리는 supervenience argument인데요. 그것이 그것의 이제 별명이 이제 배제 논변이라고 하는데요. 왜 배제 논변인지 또 설명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일반화되었을 때는 넷블럭이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배수 논변이라고 불러요. 수반 논변 혹은 배제 논변이라고 불리는 김재권의 이 핵심 이론을 배수 논변이라고 불러서 이제 되게 비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반 논변이라고 불리는 것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인과적 효능을 다루면서 이 인과적 효능이라는 것이 인과력하고 마음이 인과력이 있다, 없다. 마음은 부수 현상이다, 아니다.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인과적 효능이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켜서 부수 현상 쪽으로 가버리고 근데 부수 현상이 아니다라고 김재권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또 인과적 효능이 인과력과 굉장히 유사해져 버려요. 그러면 수반논변이 무색해집니다. 그게 이제 저의 불만이고요. 문제의식을 좀 더 정식화를 해보면요. 수반논변은 일종의 부수현상 이론인가? 부수현상 이론의 일종으로 수반논변을 봐도 괜찮은가? 이렇게들 보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올해 6월 말에 있었던 과학철학회에서 어떤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셨는데, 명예 교수님이에요. 은퇴하신 명예 교수님인데, 그러면 굉장히 이제 고수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김재권의, 어, 심리 철학이, 수반 논변이 부수현상, 마음을 이제 부수현상이라고 하는 부수현상론이다라고 해서 그걸 논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딱 그렇게 얘기하고 그 부수현상론에 대해서 몇 페이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김재권은 자기가 부수현상론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왜 저렇게 얘기하실까? 그래서 다른 이제 과학철학자와 얘기를 하는데 저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역시 김재권의 수반논변 내 핵심은 마음이 부수현상이라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심리철학 수업에서 잘못 들었나? 라고 해서 다시 떠들어보고 또 이제 그 심리철학 전공하는 사람들과 얘기해보고 했는데 분명히 문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문구들이 있어서 자기가 부수현상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김정원이 하거든요. 인과력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겠지만 마음의 인과력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무수현상론으로 오해될 소지가 없지 않은데 무수현상론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의 인과적 효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 잘 이해가 안 돼요. 마음이 인과력은 없는데 인과적 효력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나름 제일 마지막에서 제 나름 꾸역꾸역 이해한 대로 이제 설명을 해보고 그러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저의 과제입니다. 이 부분을 어, 김재권의 수반논변에서 마음이 인과력은 없으나 인과적 효력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비판적으로 옹호해 볼지 그게 이제 저의 있는 숙제이고요. 환원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과학 철학에서 환원을 얘기하면 이게 과학사 전공하는 학생들이나 STS, 과학사회학이라고도 불리고 과학기술학이라고도 불리고 또 사회학 베이스인 분들은 과학기술사회학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둘 다 괜찮은 것이 STS라는 말 자체가 이제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 사회학이 되고요.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이렇게 되면 과학기술학이 됩니다. 학회 이름하고 학술지 이름은 과학기술학회, 사회자 빼고 기술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과학이 사회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이제 거의 유일한 통로가 기술이라고 보니까 기술이라는 말이 사회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어찌됐건 이제 환원 과학 철학 수업에서 환원을 다룰 때 STS 전공, 뭐 과학사 전공, 과학 정책 전공 이런 학생들이 다들 이 환원이라고 하면 산화 환원을 생각을 하죠. 화학에서 이제 산화 반응, 환원 반응할 때 그 환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환원 챕터에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다루는데요. 이 환원 챕터에서 깜짝 놀라죠.
아, 그 환원이 아니었구나. 라는 환원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과학에서 환원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론간 환원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중간에 까먹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김재권이라는 분이 대단히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 브라운 대학교에서 서울대 불문과 다니시다가 이제 어, 유학을 학교에서도 추천하고 그 풀브라이트에서도 전액 장학생으로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다트머스에서 수학하고 철학을 같이 전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프린스턴에서 햄펠 이제 우리 과학진학이나 과학철학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논리 실증주의에서 되게 유명한 과학철학의 아버지들 중에 한 명인 햄펠의 제자이죠. 햄펠의 제자들 중에 정말 유명한 세 명이 있는데요. 햄펠이 본인 자체가 한 것들로 인해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그 제자들로 인해서도 유명합니다. 웨슬리 살먼이라는 분하고 한스 라이엔바흐하고 그리고 김재권하고 요 세 명의 제자들이 워낙 뛰어나서 그 햄펠의 스승으로 유명한데요. 그 이 김재권 박사님이 기본적으로 햄펠에게 지도를 받으면서 과학 철학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형이상학, 특히 이제 심리 철학 쪽으로 더 무게를 싣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 철학하고 과학 철학 사이에 이제 이 주제가 어, 걸쳐져 있고 또 인지과학의 철학에도 걸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김재권이 얘기하는 환원적 물리주의라고 했을 때 환원은 이론관 환원, 그리고 물리적 환원, 심신 환원, 계산적 환원, 여기에서 요 세 개, 물리적 환원, 심신 환원, 이론관 환원, 요 세 개 정도의 개념입니다. 요 셋을 그냥 한 묶음으로 봐도 어, 크게 무리가 없는데요. 물리적 환원하고 심신 환원을 위로 이제 올려도 되는데 철학자들 중에 글을 쓸 때 이제 환원이라고 하면서 막 글을 쓰는데 보면 이제 심신환원, 마음이 그 마음이라고 우리가 할 때 그 마음은 이제 마음의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들을 하나하나 이제 집합에서의 원소들로 놓고 보면 그 원소들의 상태가 기반하고 있는 물리적인 속성들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괄호치고 심신이라는 말을 안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심신환원이고요. 이론관 환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케플러의 법칙이 뉴턴의 보편 중력 법칙으로 환원된다. 또 뉴턴의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환원된다. 이런 식의 이제 이론간 환원 이 기본이고요. 물리적 환원은 다른 모든 이론들이 다 이제 물리로 이제 환원이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여기 이론관 환원 안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제 많이 학생들이 배울 때 많이 어려워하는 개념인데요. 일부러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이글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철학자가 처음에 요 환원이라는 이론과 환원이라는 파트를 개척을 해놓은 분인데 그분은 이제 뭐 TA, TB 이렇게 얘기하고 그 뒤에 이제 오펜하이머나 이런 분들은 뭐 T1, T2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순서가 이전 이론하고 새로운 이론하고 순서가 이제 AB하고 2, 1하고 이렇게 바뀌어서 헷갈릴 수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해놨는데요. Reducing Theory하고 Reduced Theory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Reduced Theory는 케플러의 법칙이 뉴턴의 보편 중력 법칙으로 환원당하는 reduced 되는 거고요. 환원하는 새로운 혹은 더 좋은 더 설명력이 높은 이론으로 환원이 되는 거죠. 그 설명력이 높은 이론은 환원하는 이론입니다. reducing theory입니다. 이게 이제 순서를 어, 과학, 과학의 이론관 환원 하는 그 철학자들 중에 어, 반드시 새로운 이론으로 환원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 표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계산적 환원, 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 뭐, 기능적 환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네, 기능적 계산주의라고 해도 되고 계산적 기능주의라고 해도 되는데 인공지능 쪽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나와서 요 위에 있는 개념들과 혼용이 되면서 펜로즈 같은 사람들을 이제 잘못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펜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work or theory라고 이제 조화, 객관, 환원 이론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이 비판받는 것이 이제 초환원주의라고 비판을 받는 건데, 그분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그거를 이제 계산적 환원으로 오해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뉘앙스가 환원이라고 했을 때 요 위에는 기각이 되고요. 요 밑에 정도에서 있고 서로 그 환원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그 페이퍼 안에서의 그 컨텍스트를 잘 보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원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환원된다. 아직도 감이 어, 좀 잘 안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환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그 환원주의자들이 있고 비환원주의자들이 있는데 비환원주의자들은 이전 이론에서 더 앞에 새로운 이론으로 뭐 토마스 쿤 식으로 얘기하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때에 그때 대체되는 것이다 혹은 확장되는 것이다 개선되는 것이다 환원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게 일대일 대응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쪽들이 이제 비환원 이고요. 환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환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 이론하고 이후 이론, 더 좋은 이론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이제 reduce라는 말 자체가 줄이다이잖아요. 더 간결하게, F는 MA처럼 더 간결한 이론으로 더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 이전에 있었던 이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설명력을 갖고 있고 혹은 더 많은 설명력을 갖고 있고 더 간결하고 그리고 이 좋은 이론으로부터 이전의 이론들이 따라 나오는 연역적으로 따라 나오는 공리가 되어서 공리체계 안에서 따라 나오는 어, 것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전 이론이 지칭했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자연에서의 대상, 가령 이제 플로지스톤이라든지 에테르라든지 칼로릭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설명력은 더 높고. 그래서 이제 IBE라고 이제 과학 철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요. Inference to the best explanation인데요.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 이 환원에 대해서 이제 뭐 실제론, 반실제론 쪽에서 이제 비판을 할 때 과학이 그러면 계속해서 환원하고 또 더 좋은 이론이 나와서 또 이전 이론을 환원하고 하다 보면 그 이전 이론은 참이 아닌 게 되지 않느냐. 지금 이론도 참이 아닌 게 되지 않느냐. 나중에 더 좋은 이론이 나와서 지금 이론도 환원되면 그럼 우리가 지금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일렉트론 같은 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앞에 있는 이론, 나올 이론, 걔도 또 다른 이론의 환원이 될 것인데, 그러면 걔도 참이 아니게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반실제론을 주장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원의 차원에서 볼 때, 과학 이론은 유용하다. 왜냐하면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들, 방법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자연 현상에 대한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이기 때문에 더 나은 설명을 가진 것이 나오면 그것으로 이제 환원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환원주의에서의 입장이고 그것이 이제 환원입니다. 제가 나름 환원을 설명을 해보았고요. 이제 물리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텐데요. 학계에서 철학계에서 물리주의하고 유물론을 많이 혼용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고요. 방금 전에 이제 환원 당하는 이거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장난스럽게 일부러 이렇게 첫 문장에 써봤고요. 물리주의는 유물론을 환원하는가? 아니면 물리주의는 유물론에 환원당하는가? 일부러 이렇게 써봤고요. 어, 유물론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물리주의를 얘기하는 쪽들도 보고 물리주의를 말을 쓰면서 결국엔 설명하는 거는 유물론인 경우도 봤는데 이 둘을 혼용하면 안 될 것 같은 것이 저는 이제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 둘이 저는 태도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철학에서
보면 이제 동양 철학이든 서양 철학이든 그것이 서양 철학에서도 대륙 철학이든 아니면 영미 철학이든 방법론적으로 이제 분석 철학이죠. 그렇든 간에 고대 철학이든 중세 철학이든 뭐 근세, 근대, 현대 철학이든 간에 그 큰 두 축은 인식론하고 존재론이잖아요. 저는 이 둘이 유물론이라고 했을 때는 존재론적인 태도라고 보고 물리주의라고 했을 때는 인식론적인 태도라고 보고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필요이고요. 존재론하고 인식론은 물론 완전히 그 인식론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론, 그 독립적인 그런 존재론은 있을 수 없을 테고 또 반대도 있을 수 없을 테지만 그래도 이 둘은 구분이 필요하죠. 유물론보다 저는 이제 유물론보다 물리주의가 더 큰 개념이라고 보는데요. 김재권은 물리주의가 과거에 유물론을 계승한 현대판 유물론이다, 물리주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저는 그거보다도 좀 더 넓게 가야 한다고 보고요. 유물론이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은 물질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 저는 유물론을 이렇게 정의하면 좀 다소 거칠지만 이렇게 정의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고요. 물리주의라고 했을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질의 이치로 파악 가능하다라는 인식론적인 태도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하나는 존재론, 다른 하나는 인식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특이하게도 펜로즈 한 3년 전에 되게 유명한 분이죠.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펜로즈 한 3년 전에 그 노벨 물리학상 받으신 분이죠. 펜로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유물론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언급했듯이 Work-War Theory, 그 조화객관 환원 이론으로 이제 의식의 작용 기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퀄리아까지 어, 그 감각질이라고 하는 의식의 가장 근원적인 의식 까지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작동하는지를 물리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유심론자라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유심론, 미음 받침이요. 그렇기 때문에 유물론자가 아닌 물리주의자예요. 그리고 김재권처럼 이제 환원적 물리주의의 입장에 있지만 정말 유물론 쪽으로 이제 가는, 굉장히 강하게 가는, 이론론으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유물론하고 물리주의하고 이 둘을 이제 그대로 상호 혼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대관은 일단 유물론에서는 이전에 뭐 입자들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필드는 유물론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필드까지 우리의 인식의 대상, 물질들 간의 이치의 대상으로 놓고 보는 것이 물리주의다. 그래서 물리주의는 유물론의 확장판이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물리주의가 다채롭다, 유물론이 더 좁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소제목에 있는 김재곤의 수반 논변을 제가 그림 하나로 합쳐봤는데요. 한 세 군데에 걸쳐서 나온 김재권의 그림을 제가 하나로 그냥 제가 재구성해서 합쳐봤어요. 요것만 설명을 해도 김재권의 수반 논변이 뭔지, 수반이 뭔지, 이것들을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뒤쪽에 있는 배제 논변까지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P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먼저 이제 물리적 속성이고요. 첫 번째 물리적 속성이고, 이 에스터리스크 붙은 거는 이제 두 번째 물리적 속성입니다. 그리고 요거 M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심적 속성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심적 속성 2이고요. 물리적 속성이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 속성을 기반한 수반한
심적 속성이 있고, 우리가 심적 속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 심적 속성이 따로 물리적인 베이스 없이, 혹은 물리적인 상태의 변화 없이, 가령 이제 우리가 고통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존경하는 손봉호 교수님의 책에도 나오는 건데요. 이제 C5라는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 라고 이제 하는데, 그 C5가 활성화됐다, 그리고 고통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물리적인 베이스가 전혀 없이 고통을 느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김정원은. 그래서 물리적인 베이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옆에 그 난로를 켜놨어요, 가령. 난로를 켜놔서 내가 고통을 느껴요. 나의 물리적인 그 베이스가 바뀌고, 그 다음에 내가 고통을 느껴서, 뜨거움이라는 고통을 느껴서, 그런 다음에 내가 몸을 어떻게 뭐 바꾼다든지, 멀리 떨어지게 한다든지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원론자들은, 이원론자들은 이게, 이 마음이 이 두 번째 물리적 속성에 대한 원인이다, 인과력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김재권은 요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 빼놓고요. 요 왼쪽 아래에 있는 요 삼각형 구도에서만 본다면, 김재권은 지금 요 위로의 화살표 요거는 수반이지, 이거는 인과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반이라는 말이 수업 이니언스인데, 이걸 한국말로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다른 말들로 이제 바꿔서 표현해 보면 의존 혹은 기댐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 표현은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김재건이 했던 표현을 그대로 해보면 되게 거친 표현이 있어요. 마음은 우리 그 몸이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곳에 붙어서 존재하는 기생충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되게 센 표현이죠. 그래서 그 숙주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반을 좀 강하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지금 위로의 화살표가 이게 인과력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댐 정도라는 거죠. 수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P가 M으로 인과력을 행사하고 M이 P 에스터리스크에 인과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P에서 P 에스터리스크로 간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게 과잉 결정이 될 텐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이 있을 때, 후행 사건이 반드시 이제 두 가지 이상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차가 고장 났다. 차가 부서졌다. 누가 부딪혀도 어, 차가 부서졌다. 파손이 됐다. 그러면 그 차가 부서진 것이지, 그러니까 피해서 피 에스터 리스크로 간 것이지, 여기에 수반한 다른 것이 인과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요 화살표, 대각선으로의 화살표는 어, 가짜, 가짜 인과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김재권의 수반 논변에 따르면 마음은 순수현상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요것 때문에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여기는 이제 M이 사실은 원래 진짜는 P에서 P 에스터리스크로 가는 것이 요게 인과력이고, 요거는 수반이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수반되는 P2에 해당하는 M1이 있고, 그래서 여기 M에서 M1으로 마치 이렇게 간 것 같지만, 그리고 M에서 M1으로 간 것 같지만,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이거는 수반인과다. P에 수반하는 M, P 에스터리스크에 수반하는 M 에스터리스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수반인과다. 이거는 인과력이 아니다. 인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라는 것이 이제 김재권의 핵심 생각이고요. 이 정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이따가 받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과적 효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어, 김재권의 문제는, 저는 기본적으로 김재권
근데 글을 굉장히 깔끔해서 글이 이제 영어로 글이 굉장히 깔끔해요. 군더더기 없이. 그리고 글밀도도 일정하고요. 굉장히 깔끔해요. 물론 김재권의 입장에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김재권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김재권이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이 외줄타기를 양쪽에서 외줄타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부수현상이라고 보지 않으면서도 또 인과력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쉽게 생각을 할 때 이 오른쪽에 너무 붙어 보이니까 어, 철학자들이 이 오른쪽으로 그냥 김재권의 입장은 인과적 효능이라는 것이 이제 안 보이나 보죠.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이제 과학철학에서 얘기하는 관찰의 이론 적재성인데 자기의 이론 틀 안에 합당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관찰의 이론 적재성 때문일 텐데. 그래서 김재권을 이쪽에 반대한다라는 걸 아주 강하게 반대한다라는 걸 아니까 김재권을 그냥 요 카테고리로 그냥 딱 집어넣어버리면 그러면 아까 요 대각선 화살표 요게 이제 설명이 바로 되니까요.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재권이 요 가운데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부수현상도 거부하려고 하면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 뇌, 행동의 시간적 혹은 논리적인 인과 순서, 시간적이라고만 하면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어서 제가 트릭으로 여기 논리적이라는 말까지도 같이 집어 넣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할 때에는 이원론이라고 할 때는 여기 위에 왼쪽 위에 있는 여기죠. 그럼 마음이 원인이 되죠. 마음이 원인이 되고 그리고 뇌에 작용을 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나죠. 이제 실체라는 것을 이제 괄호를 쳐놨는데 데이비 차머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실체 이원론을 거부하면서 속성 이원론으로 아주 강한 속성 이원론을 주장을 하는데 그분의 글을 쭉 보다 보면 사실 실체 이원론이라고 해도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분도 여기에다가 놔도 되니까요. 그리고 두양상 이론론. 이거는 이제 그 상호작용적 이원론도 여기하고 같이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마음하고 뇌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요것이 행동을 결과로 일으킨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마음하고 뇌하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마음하고 뇌하고 그냥 같은 거냐? 많이 이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제가 이제 인지과학 수업을 할 때에도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야, 손가락 한 개 한 개씩 바꿔도 되냐? 손가락 한 개 바꿔도 그래도 나 1과 손가락 한 개 바꾼 그 나 2가 같은 존재냐? 너 same이냐? 어, 그랬을 때 맞대요. 같은 사람이래요. 그러면 팔까지 바꿔도 되냐? 발까지 바꿔도 되냐? 뭐 다 바꿔요. 다 바꿔도 그 나일과 나이가 같대요. 근데 뇌를 건들면 몸을 전체를 놔두고 뇌만 이제 기계 베이스로 이제 바꾸면 그러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직관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근데 다니엘 데닛의 그 The Mind's Eye라고 하는 곳에 보면 다니엘 데닛이 이제 그 자기 뇌를 이렇게 빼놓고 뇌를 다른 전자장치로 해서 뇌를 빼놓고 어, 뇌가 없어도 그 여기 안에서 실시간으로 서로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자기 뇌를 자기가 이제 쳐다보는 수족관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기 뇌를 자기가 쳐다보는 그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 둘이 꼭 같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일단 그러한 이유에서 제가 마음하고 뇌하고를 이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점이라고 해놨고요. 동시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쪽에서는 외향상 이론론이라고 하던 상호작용적 이론론이라고 하던 이쪽에서는 이렇게 화살표 인과 순서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부수현상론에서는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뇌가 마음의 인과력을 행사해서 행동을 이제 결과로 초래하게 된다가 아니고요. 이걸 사실은 점으로 해야 되는데 마음은 사실 위로 한층 올라가거나 혹은 한층 내려가거나 해야 되고 이게 점이고요. 뇌에서 그냥 행동으로 갑니다. 뇌에서 행동으로 가는데 마음은 이제 부수적으로 내가 마음 먹은 것처럼 어, 사실은 뇌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에 대한 감각 경험을 통해서 얻은 그 어, 결과들을 뇌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처리해서 자동으로 이제 생존 기계니까 자동으로 이제 생존하기에 가장 적절한 판단을 하고 내 몸에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내릴 때 나의 마음은 아무 그 인과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데 근데 내가 마치 마음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마음을 먹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것처럼 부수적이라는 것이 부수 현상론에서의 주장입니다. 이쪽은 이제 벤자민 리벳 어,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론이고 어, 비판도 받고 있지만 이쪽을 옹호하는 쪽들이 굉장히 많이 가죠. 최근에 인지과학은 거의 대부분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계적 환원 혹은 어, 계산적 환원 쪽으로 기능주의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여기를 이제 더 글밥을 줄이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이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해서 이렇게 조금 많이 써 놓아 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찌 보면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요. 수반논변은 기본적으로 M은 아까 그 구도를 생각을 해보시면 M은 P에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의존합니다. 기대입니다. P에 붙어 있어요. 멘탈 프로퍼티는. 배제논변이라는 것은 그 여기에서 M도 P의 결과이고 P 스터리스크도 이거의 결과일 때 이것 때문에 이게 초래된 것 같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중에 이 위에 있는 거 요거는 배제되어야 한다. 원인으로서. 그게 이제 배제논변의 핵심입니다. 비환원적 물리주의에서는 창발론의 핵심은 환원적 물리주의하고 비환원적 물리주의하고의 그 싸움이 이제 이 수반논변의 핵심을 이루는데요. 수반논변을 중심으로 한 그 논쟁의 핵심을 이루는데요. 창발론이라고도 불리는 비환원적 물리주의에서는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강한 창발론이 있고 약한 창발론이 있고 그것도 또 둘로만 구분할 수 없고 그 안에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요. 크게 본다면 우리가 창발적 속성이 있는데 그 창발적 속성은 이 물리적 그 베이스들만 이거를 아주 작은 어, 미시 입자들까지 모두 다 분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모았을 때 이러한 멘탈 프로퍼티가 나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창발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그 창발적인 속성 때문에 이 P 에스터리스크가 약이 된다. 여기에서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속성들 때문에 약한 쪽에서는 이 인과력에서 조금 물러나고 강한 창발론에서는 인과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요 배제논변에서의 핵심이고요. 그러한 비환원적 물리주의의 주장이 과잉결정이라고 해서 비판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배수논변에서는 역시 배수논변도 이제 넷블럭이라고 하는 요분의 요거 드레이니지 아규먼트라고 하는데요. 배수논변은 뭐냐면 이제 우리 건물 10층이라고 생각을 하면 10층에서 물 빼면 9층으로 내려가고 9층에서 물 빼면 어, 8층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쭉 해서 제일 밑에 층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김재권의 수반논변을 일반화를 하게 되면 가령 그것에 기반하고 있는 바로 밑에 층으로 내려가고 밑에 층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어, 사람들이 딸기를 안 사는 딸기를 안 사고 있어요. 그래서 딸기 농장에 문제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텐데, 그걸 이제 경제학으로 설명을 해도 되는데,
사람들의 심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경제학에서 심리학으로.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더 적은 이제 생리학으로, 생리학에서는 이제 분자생물학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면 뭐 생화학, 그리고 어, 입자물리학으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소논변이고요. 김재곤의 수반논변을 일반화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넷플럭의 지적은 그렇게 하면 다른 모든 학제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학제들은 다 설명력이 없는 것이 되냐.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가 되느냐. 모든 학제들이 다 밑에 그 미립자까지 다 내려가서 설명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 같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김재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모든 학제들도 나름의, 어, 설명적 효력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명적 효능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특수한 케이스인 심신 문제 쪽에서도 마음도 인과적 효능까지는 있다. 하지만 인과력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부수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수현상으로 빠지는 거는 거부를 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각 책들의 제일 뒤에 보면 앞에서 봤던 이 physicalism or something near enough 이 책 제목에서도 보면서 물리주의인데 물리주의라는 건 앞에서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물질의 이치로 파악할 수 있다 이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or something near enough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그 의식에서 이 퀄리아라고 하는 감각질 혹은 영혼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감각질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 우리가 마음 먹었다. 혹은 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 우리의 상식들, 그런 부분들을 다 부정하지는 못한다. 라고 하면서 그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놔요. 그렇게 가기 때문에 부수현상론으로 완전히 빠져버리지는 않고 부수현상론하고는 당연히 거리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환원적 물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인과력은 없다고 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인과력은 없다고 너무 세게 하니까 이 수반논변이, 김재곤의 수반논변이 부수현상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김재곤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니까요. 일단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제가 나름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어느 정도 갈피 정도는 잡힐 것 같습니다. 인과력이라고 했을 때에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아까 이제 배수논변 했듯이 같은 수평적인 그 층위에서 선행 사건이 후행 사건 혹은 하는 상태가 후행 상태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 정도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인과적 결정론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갈 때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에서의 모든 물질들의 운동력과 상태, 그리고 그 법칙들이 그 바로 다음 시간에 세계의 모든 물질들의 운동력 상태들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잖아요. 어, 그래서 인과적 결정론자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쪽이 맞겠고요. 우수현상은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 혹은 선행 상태와 후행 상태 사이에서 영향이 없습니다. 가령 이제 우드워드의 그 과학적 설명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예인데요. 기압계의 눈금이 변화한다고 해서 이제 폭풍 비바람이 항상 오는데 그러니까 기압이 바뀐 것이 원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폭풍 비바람이 나중에 이제 올 텐데 근데 기압계가 눈금이 항상 바뀐다라고 해서 기압계의 눈금이 변화됐기 때문에 폭풍 비바람이 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처럼 이 기압계 눈금의 마음이 기압계 눈금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부수현상론의 입장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인과적 효능.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 김재권의 수반 이론이 인과력을 부정하면서도 무수현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인과적 효능을 인정하게 되면 지금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면 약한 창발론에 되게 가까워지거든요. 인과적 효능은 이제 거시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볼 때 반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없었더라면 이런 마음의 상태가 없었더라면 그 뒤에 이제 P 에스터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요. 우리 플라시보 같은 것도 그렇고요. 비록 이 멘탈 프로퍼티가 추상적일지라도 정확하게 인과적 원인과 결과를 100이면 100, 전부 다 이제 법칙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을지라도 거시적인 차원으로 볼 때 이러한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 거의 유사한 그 피지컬 프로퍼티를 갖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조금 다른 멘탈 프로퍼티를 가진 사람들은 이 P 에스터리스크에서 다르게 나타나더라. 가령 플라시보에서처럼 의사가 볼 때 동일한 뭐 말기암 증상을 가진 사람이라도 마음을 어떻게 다르게 먹는 사람들은 나중에 볼 때 호전도가 굉장히 좋더라. 낫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것 등에서 보는 것처럼 거시적인 차원에서 영향이 없지는 않음. 정확히 1대1의 인과력을 행사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영향이 없지는 않은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요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재권이 마음의 인과적 효능이라고 할 때. 하지만 이렇게 보면 비완원적 물리주의에서 약한 그 창발론이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게다가 아까도 책 제목에서 보여드렸던 Physicalism or Something Near Enough 물리주의로 전부 다 할 것처럼 그런 기세로 가지는 하지만 수반론변이 근데 or something near enough 이 세상 모든 거를 다 파악할 수 있다 물리주의가 혹은 거의 다 마지막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러면 비환원적 물리주의에서 가장 약한 형태의 비환원적 물리주의가 아닌가. 물론 김재범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환원적 물리주의를 강하게 계속 주도 면밀하게 일관성 있게 주장하기는 하지만 이게 저의 이제 불만입니다. 아쉽게도 여기서부터 이제 더 면밀하게 분석이 이제 가야 되는데 현재 제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결론은 수반논변은 부수현상으로 오해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고수 철학자들도 많이들 이제 김재권의 수반논변이 그냥 부수현상론이라고 이해하는 혹은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이유는 그 원인은 김재권이 제공하는 것 같고요. 마음의 인과력을 부정하기 때문이죠. 어, 김재권의 요 주장, 마음은 부수현상도 아니고 인과력은 없으나 인과적 효능은 있다는 요 김재권의 주장은 여전히 명쾌하지 않아 보여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환원적 물리주의, 이 약한 창발론, 가장 약한 형태의 창발론 쪽으로 너무 기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